저는 세상이 외면한 자식입니다. 언제였는지도 모를 시기에 부모의 보호를 잃고 혼자가 되어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잔인할 만큼 차가웠고 늘 외로움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뒤 저는 밤낮 없이 공장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형편은 아니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딸 하나를 낳아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레 저를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어린 딸을 홀로 키워야 했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제 기대 이상으로 잘 커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까지 졸업했죠.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땐 이제 제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펼쳐진 사건들만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딸은 결혼 후 손녀를 낳았고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이유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그때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손녀의 해맑은 웃음소리 덕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럭저럭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씨, 나도 잘 모르겠다니까. 내가 내일 모레면 불옥인데 이러고 있어야 돼. 그나마 와이프가 노인네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고 하니까 입 다물고 사는 거지. 그날은 제가 외출을 했다가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일찍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어 약을 먹고 잠깐 낮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 사위의 통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와이프 눈치 보느라 얼마나 개고생 중인데, 그리고 노인네 냄새 나는 거 그거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 나니까 참고 있는 거지. 입장 바뀌었어 봐. 우리 와이프 당장 이혼하고 짐 싸서 나간다고 했을 거야. 아무튼 나중에 술 한잔하자고. 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저를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바빴는지 통화를 마무리하는 듯한 기색이 들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따지고 싶었지만 딸과 손녀를 생각하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과 손녀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그날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큰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같은 결정을 내릴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당시 제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정호석 씨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사위분이 크게 잘못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일로 가족들이 큰 슬픔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딸의 아침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호석 씨. 곧이어 일어날 손녀도 챙겨야 하고 학교에 데려다 준 뒤에야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정 씨의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영하던 분식집을 정리하고 노후를 편히 보내던 정 씨는 작년 이맘때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슬픔을 극복하고 딸과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정 씨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 씨에게 딸 수정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잠시 정 씨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한 정 씨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리라 다짐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똑 닮은 딸을 안겨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출산으로 몸이 쇠약해진 아내가 합병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이었죠.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있었기에 정 씨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는 딸을 키우기 위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딸을 이웃집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보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 씨에게는 유일한 이유였고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미안해질 지경이 되자 정 씨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방이 딸린 가게를 하나 구해 작은 분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할 줄 몰랐던 정 씨는 주말이면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점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났지만 딸 수정에게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정 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쁜 옷을 사주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머리 손질법을 배워 직접 딸의 머리를 빗어주며 수정을 돌봤습니다. 덕분에 딸은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똑 부러지고 야무진 사람으로 잘 자랐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공부도 잘했던 수정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정 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지원했습니다. 그런 딸의 마음을 알았기에 정 씨는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정아, 너도 이제 취직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아빠가 이 분식집을 접을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이제는 바쁘게 일하는 것도 힘들다. 아빠 편한 대로 하셔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세요. 저도 돈 벌고 있으니 제가 많이 챙겨드릴게요. 딸의 따뜻한 말에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라도 고맙다. 사실 옆집 김 씨 알지? 김 씨 조카가 이 분식집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좋은 가격에 마무리 짓고 아빠는 근처 아파트에서 경비원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다. 김 씨가 같이 해보자고 하던데 대단지도 아니고 일이 많지 않다더라. 그냥 좀 쉬시지 그러세요. 경비원도 스케줄 근무일 텐데 밤이나 새벽 근무하시면 몸 상하실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쉬엄쉬엄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운동 삼아 해보려고. 그리고 나 낮에만 잠깐 근무할 거야. 말이 경비원이지 건물 관리 같은 일이래.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쉬엄쉬엄 하셨으면 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지난번에 병원에서도 혈당 관리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최대한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정 씨는 딸의 걱정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정은 복지가 좋은 외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남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회사에 한 번에 취직한 딸을 보며 정 씨는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무엇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새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이 어딘가 아쉽기도 했습니다. 딸이 취직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정 씨는 마침내 몇십 년 동안 자신과 함께한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의 흔적이 담긴 공간을 떠나려니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도 하며 세상을 둘러보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정 씨는 문화센터에 다니며 서예를 배우고 새로 시작한 운동 교실에서 땀을 흘리며 삶의 활력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던 중 딸 수정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근호 씨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어느 날 수정과 함께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근호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정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수정이 멋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호 씨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아빠, 내가 저번에 말했던 남자친구예요. 정 씨는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딸이 하도 자랑을 하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근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정이한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애엄마가 수정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일찍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키우다 보니 부족한 점도 많고 조금 털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키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집 간다니 기쁘네요. 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수정이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정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수정아, 사돈들 집안에는 인사 다녀온 거냐? 아직 안 갔어요. 오늘은 아빠께 인사드리러 온 거고 다음 주 주말에 뵙기로 했어요. 그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히면 알려줘라. 지금 보아하니 우리 사위 얼굴이 참 싹싹하네.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그걸로 됐다. 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결혼하고 자주 찾아뵙고 제가 중간다리 역할도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사위가 처음 인사하러 온 날 딸을 아껴주고 살갑게 말도 건네는 사위의 모습에 정 씨는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엽고 예쁜 손녀를 키우며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니 정 씨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지. 강보에 쌓여있던 조그마했던 수정이가 이제는 어엿한 애엄마가 됐어.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가버렸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잘 보살피다가 갈 테니까 심심해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어. 매일 손녀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 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저녁을 함께 먹자며 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하던 식사 자리였지만 그날은 어딘가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딸과 사위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죠. 정 씨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부모된 도리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러자 딸 수정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정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이유는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수정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서요. 제가 혼자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당분간만 신세 좀 질까 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안 된다고 하시면 전세 집이라도 알아봐야 해서요. 정 씨는 순간 멈칫하며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왜 그러니? 이서방, 회사 그만뒀어. 사위 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아버님, 제가 사실은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어서요. 주변 친구들도 다 하고 있고 믿을 만한 일이거든요. 희진이도 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여유자금 마련 좀 해둘까 해서요. 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업이라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생각해둔 건 있긴 하니 내가 주변에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래. 몇 년 준비해서 겨우 시작할까 말까 하는 건데 다짜고짜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니 난 솔직히 마음에 걸린다. 근호는 억울한 듯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절대 식구들 굶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회사 그만둔 것도 수정이한테 제대로 상의하지 못한 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저를 믿어주셨으면 해요. 식사를 마친 뒤 정 씨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의 이야기를 듣고 정 씨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위, 그리고 그런 사위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딸의 시선. 정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그 상황을 깊게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딸 부부가 신혼집에서 나와 전세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 씨는 딸 수정이 다니던 회사가 취업하기 힘든 외국계 기업이고 사위 역시 깐깐하기로 소문난 회사에 다녔으니 적어도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머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사위가 경솔했다 해도 지금은 도와줄 수 있을 때 돕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라도 났을 때 결코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딸이 어떤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사위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 씨는 살아온 연륜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딸 내외와 손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네가 집에 있으니 이따가 희진이 하원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내가 오늘은 오후에 모임이 있어서 말이야. 네, 그럴게요. 아버님, 오늘 저녁엔 들어오세요. 저녁을 먹고 올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 알 것 같네. 그나저나 자네는 이직 준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어제도 밤새 서재에 불 켜놓고 있던데. 안 피곤해? 아, 그거요.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정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 사는 게 뭐든 다 쉬운 일은 없는 법이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져. 사위가 이직 준비를 한다고 했다가 사업 구상을 한다고 했다가 말만 번복하는 모습을 보며 정 씨는 그를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 보였던 성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백수로만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내외와 함께 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 씨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다른 탓에 정 씨는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회사 일로 바빠 집안일에 소홀할 때면 정 씨가 나서서 도왔고 사위마저도 집안일을 힘들어하면 결국 손녀를 돌보는 일은 온전히 정 씨의 몫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느샌가 화목하기만 했던 집안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오랜만에 분식집을 운영하며 알게 된 친구들과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들이라 오래전부터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정 씨는 나갔다가 금방 집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안은 적막감이 감돌고 감기 기운이 있던 정 씨는 감기약을 꺼내 먹고 따뜻한 물로 목을 축인 뒤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 씨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야, 이번에 너 제대로 크게 한 방 날렸더라.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라. 너랑 나랑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그런 거 하나 못 알려주냐. 서로 같이 윈윈해야지. 나도 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단 말이야.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위 근호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온 듯 한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봉투를 어딘가에 던지듯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정리라도 도와줄까 싶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사위가 하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기에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가진 돈이 없는데 조만간 와이프 보너스 타는 날이란 말이야. 어떻게든 구슬려서 돈 마련할 테니까 방법 좀 알려줘. 상대방이 말하는 듯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 사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처가살이 중이라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눈치 안 보이냐? 지난번에 투자 망한 뒤로 와이프한테 통장이고 뭐고 다 뺏겼어. 아픈 과거 좀 꺼내지 마라. 그리고 남자가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온갖 유세 떠는 거 진짜 듣기 싫더라. 내가 그걸 다 받아주느라 머리에 흰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정 씨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위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거친 말투로 상대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 지금 이러는 거 재수 씨 알면 진짜 큰일 난다. 전세 자금도 다 날렸다고 했잖아. 더군다나 집에 어르신도 계신데 그럴수록 행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리고 말인데 나도 처가살이 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눈치 주는 게 얼마나 심한데. 사위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노인네 냄새에 시골 냄새까지 진짜 장난 아니야. 평소에 챙겨주는 척하면서 잔소리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내가 참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성공해서 빚 다 갚으면 두고 봐.
정 씨는 문틈 사이로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위는 친구로 추정되는 상대와 거칠고 불쾌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사위가 정 씨와 딸 수정을 흉보는 말을 듣고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딸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수정의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듯한 말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사위의 말은 정 씨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애써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었지만 딸과 손녀의 얼굴이 떠올라 결국 또 묻고 넘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뒤에는 씻을 수 없는 실망감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정 씨의 마음속엔 작은 멍울이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아씨, 그게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데. 왜 그래? 희진이 학교 데려다줘야 할 시간인데 급하면 내가 갔다 올까? 아니에요, 아버님. 혹시 며칠 집에 계시면서 제 휴대폰 못 보셨어요? 분명 어젯밤 자기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었는데 글쎄 휴대폰이 안 보이네요. 연락 올 것도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데.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은 나? 그거 알면 바로 찾았겠지. 일단 희진이 데려다주고 와. 급하면 내가 대신 찾아볼게. 아니에요. 제가 와서 찾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출근하셔야 한다면서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알아서 찾을게요. 사위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정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쳐야 해서 정 씨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세안을 마치고 욕실 수납장을 열었는데 그곳에 사위의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씻을 때까지 있었다고 하더니 여기에 둔 걸 깜빡했나 보네. 정 씨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집어 바깥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뜨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잠금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아 우연히 정 씨의 손길에 화면이 열려버렸습니다. 잠깐만, 이건 뭐지? 정 씨는 보려던 것도 아니었지만 화면에 떠오르는 메시지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까 했지만 메시지에 담긴 거슬리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 씨는 그 단어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멈춰섰습니다. 사위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놓친네 라는 단어가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 나가냐? 또 잔소리했냐? 집은 언제 물려받을 거냐? 와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정 씨는 이 놓친네 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휴대폰 화면에 놓친네 라는 문구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정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위가 정 씨의 연락처를 저장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정 씨는 그동안 쌓여왔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작게나마 베풀었던 호의와 사위의 안부를 걱정해 몇 마디 건넨 말들이 사위에게는 단지 잔소리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서방, 설마 이서방이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정 씨는 사위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손녀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사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 씨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사위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 휴대폰 보셨어요? 메시지 온 거 없었죠? 글쎄, 씻고 나서 수건이 없어서 꺼내려는데 이게 그 안에 있더라고.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이리 주세요. 사위는 혹시라도 휴대폰이 열려 메시지를 봤을까봐 걱정이 됐는지 정 씨 손에 있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위의 행동은 이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미리 정 씨가 전화를 걸었던 기록과 메시지들을 확인한 뒤 지운 듯했고 그 행동을 마지막으로 정 씨는 사위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정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사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건물 순찰만 하고 오면 되는 거라 근무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아. 평소에 내가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관심도 없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사위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여쭤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다고 해서 저녁이나 좀 차릴까 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 장봐와서 이것저것 해볼까 하고요.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살림밖에 더 있나요? 그래도 요리 실력은 꽤 늘었어요. 정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근무 끝나고 희진이 하교할 시간이니까 데리고 올게. 그래 주시면 제가 다 감사하죠. 그리고 정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니 애들이랑 합가해서 살게 된 이후로 한 번쯤은 사돈을 초대해야지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네요. 이번 기회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애들 사는 모습도 좀 보시고 편히 며칠 쉬다 가세요. 아이고, 잠깐 가는 것도 실례인데 며칠이라니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는 사돈과 오랜만에 통화하며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사돈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날이 되어 사돈이 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뻘쭘한 듯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위 그리고 외할아버지에게 잔뜩 애교를 부리고 있는 손녀. 그 모습을 보니 정 씨의 굳게 먹은 마음이 순간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다과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그나저나 애들 사는 모습 자주 못 보셔서 심심하시죠? 잔소리도 좀 하고 사는 거 걱정도 해주면서 지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종종 오가며 보고했었는데 솔직히 합가하면서부터는 제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애들이 잘 사는 모습 보니 제가 다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죠. 원래 늙으면 이런저런 말을 한마디씩 하면 그게 다 잔소리가 되는 법이죠. 그런데 합가를 해서 매번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니 같이 사는 애들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면 잔소리했다는 오명을 쓰기 십상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이서방. 사위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아니,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 씨는 눈을 똑바로 뜨고 사위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냐니 자네가 그러지 않았나. 나를 떨어지 놓친 내라며 잔소리도 하지 말고 빨리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고 했잖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 마음도 참 아프고 쓰립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사위가 저를 떨어지 놓친 내라고 부르더군요. 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우연히 휴대폰에 그렇게 저장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딸 수정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사실이야. 우리 아빠가 왜 떨거지야? 사위는 진땀을 흘리며 부정했습니다. 여보, 뭔가 오해하신 겁니다. 아버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 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사위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람인가 봅니다. 합가를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취직은 안 하고 사업을 한다는 핑계만 대고 있네요. 그 사업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 씨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고 사위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야 너 작년부터 직장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까지 다 날 속였다는 거냐? 그리고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야?
일전에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정 씨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사위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제발요.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지금 사돈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면 너 호적에서 파버려야 할 거야. 난 너 그렇게 키운 적 없어. 결국 발을 동동 구르며 변명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영상을 보고 있던 중 정 씨의 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손녀는 한글을 곧잘 읽었고 화면을 보며 말했다. 아빠, 떨어지 놓친 내가 누구야. 전화 왔어.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사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딸 수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이럴 수 있냐고. 지금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거 다 우리 아빠가 배려해 주신 덕분이야.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뒤에서 아빠를 욕해. 뒷담화나 하면서 수정은 사위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휴대폰 내놔봐. 무슨 핑계로 또 설명하려고 해. 지난번처럼 거짓말하다가 들켜서 또 이혼 위기 만들려고. 내가 뭐라고 했어? 돈 문제만큼은 만들지 말자고 했지. 그런데 몇 억씩 빚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이건 말이 안 돼. 사위는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여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업? 무슨 사업이야? 회사 열심히 다녔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됐어? 그런데 무슨 욕심이 들어서 집 담보로 대출받고 갚지도 못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냐고. 딸의 말에 정 씨와 사돈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합가하게 된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것이 빚 때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 부부는 그저 돈을 더 모아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며 당분간 신세를 지겠다고 했고 정 씨는 그 말을 찰석같이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는 이직을 한다며 꾸며낸 핑계로 취직도 하지 않고 사업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시간만 끌며 생활비를 허투루 썼던 겁니다. 수정은 외벌이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고 사위는 개인 유흥비로 돈을 흥청망청 써왔습니다. 사위는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 수정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가 뭐라고 했어? 가족들 위해서 취직 준비라도 하라고 했지. 사고치지 말고 얌전히 사는 거 그거 하나 하랬잖아. 그런데 이 사단을 만들어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우리 아빠 뒤에서 욕이나 하고 코인, 주식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이를 벌려. 수정은 사위의 휴대폰을 들고 단체 메시지를 읽어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때 잠자고 있던 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내 엄마가 널 뱃속에 품고 아프게 낳고 몇 년 안 돼서 떠난 게 엄마 없이 자란 너한테 미안해서 다 해주며 키웠다. 그래도 사람 간의 의리는 저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넌 어떻게 된 게 내 기대를 그렇게 짓밟을 수 있어? 정 씨는 분노에 떨며 사위를 쏘아붙였습니다. 집을 날리고 돈을 날렸으면 내가 갚아야지. 왜 희진 엄마가 개고생을 해야 하냐고. 사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서. 시끄러워. 너는 입도 뻥긋하지 마. 내가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니까. 그때 사돈이 나섰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있는 아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운 모양입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돈은 딸 수정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진 애미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끝까지 참아야 했는데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정 씨의 사돈은 사위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대폰만 손에 든 채 사돈과 함께 사라진 사위는 한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딸 수정이 이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회사를 잠시 쉬고 있던 수정은 정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 너도 속이 말이 아닐 텐데 할 말이라는 게 뭐냐?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희진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그날 아빠한테 하는 거 보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구차하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던 건데. 정 씨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투자니 사기니 했던 거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뭐냐 하면요. 회사 다닐 때 코인, 주식의 손맛을 봤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돈 벌어서 놀겠다고 하니까 눈이 돌아간 거죠. 그 뒤로 월급 받는 족족 투자한다고 쳐넣더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 몰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정 씨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정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사이트에 가입해서 게임을 했다는데 그게 뭐겠어요. 도박이죠.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 씨는 눈을 감으며 딸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서라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니까 직접 가보자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유치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가하자는 거였어요. 수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랑 적금 깨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집도 헐값에 팔고 사채 빚부터 메꾸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결해 보자 싶었는데 결국 이런 사단이 났네요. 아버님이 살라고 보내주신 용돈도 도박에 써버리고 뭐라고 잔소리라도 하면 희진이 들먹이면서 이혼하자고 하고 계속 밖으로 나돌아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정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마음고생하며 사느니 희진이한테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 씨는 묵묵히 딸의 말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지금 빚은 어떤 상태인지 물어봐도 되겠니? 수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연락 오셔서 자기가 집을 팔든 뭐든 다 갚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자식 잘못 키운 죄라고 생각하고 양육비 생각해서라도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정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덧붙였습니다. 사돈도 참 아무튼 끝까지 마음 잘 다스리고 너무 처져 있지는 말아라. 아빠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네, 정말 죄송해요. 아빠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여드린 게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아빠도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저희는 그저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수정은 한참을 속마음을 털어놓은 뒤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의젓하던 딸이 눈물을 보이자 정 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는 견뎌내야 할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묵묵히 딸의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정 씨의 딸과 사위는 비로소 남남이 되었습니다. 수정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왔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사위는 지방 어딘가로 내려가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수정의 말처럼 정 씨의 사돈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을 팔아 빚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마무리된 뒤에도 매달 수정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한 수정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정의 이혼이 마무리되자 정 씨는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 엮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정 씨는 한때 사돈과 쌓았던 정을 떠올리며 안부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돈, 접니다.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도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제가 미안할 뿐입니다. 희진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그 은 제가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목포 어시장에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다 끝났습니다. 일도 하고 고생 좀 하다 보면 정신이라도 들겠죠. 그동안 우리 애들 신경 써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애들은 갈라섰지만 희진이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잊을만 할 때 저번처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랑 술 친구도 돼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딸이 이혼하자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과 죄책감을 갖고 있었지만 사돈에 애써 괜찮다고 말하는 위로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육아를 하며 회사를 다녀야 할 딸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안쓰러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딸이 이혼을 할 일도 손녀가 아빠를 잃는 슬픔 또한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방치하면 썩어 문드러질 뿐이다. 이혼은 결국 딸과 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정 씨는 딸이 더 깊은 고통에 빠지기 전에 덜어줄 수 있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정 씨는 딸과 함께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지치는 날도 많지만 해맑게 웃는 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볼게요. 딸의 다짐을 들을 때마다 정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딸과 손녀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정 씨와 딸의 선택에 따뜻한 응원이나 따끔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